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이입니다. 진이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읽고 있고요. 제2편 중세 철학의 제2장 스콜라 철학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니콜라우스 쿠사누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만 하면 이 상권이 다 끝나요. 이 니콜라우스 코사누스의 그 옆에 보면 중세와 근세라고 짧게 써 있는데, 중세와 근세를 읽는 다리 역할이기도 하고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는 문제집과 해답집이라는 스콜라 철학의 특수한 기술이나 3단 논법과 강단 철학의 권위 숭배 같은 것과는 인연이 멀었으며 오히려 철학을 이러한 방법적 강제로부터 해방시키려 했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중세기의 가을에 살았으며 고대와 교부들의 정신이 보존되어 온 중세기의 위대한 사상 전통을 섭취했다. 그는 미래에 살아남을 사상들을 이해했던 바, 이 사상이란 14세기의 수학과 자연과학이 던져준 싹들 속에 일관되어 있던 것들이었다. 그는 베이컨이나 데카르트처럼 중세에 대해서 모순을 느끼지 않고 사실에 있어서는 중세기와 일치하고 있었다. 자, 세 가지 요소들이 그의 사상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교, 플라톤주의, 자연과학, 이 세 가지예요. 특이점이 있죠. 당연히 뭐 당시에는 뭐 그리스도교, 플라톤주의 다 있어요. 근데 자연과학, 이게 이제 이 사람의 특이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는 이런 요소들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새로운 종합을 했다. 에크하르트와 매우 비슷하다. 가장 큰 자극을 주는 사람도 에크하르트라고 하고요. 여기서 그가 발전시킨 생각들은 훨씬 뒤에 독일 관념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할 정도의 규모를 갖췄다. 우리는 쿠사누스를 독일 철학의 진짜 창시자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세와 근세를 결합시켰고 725쪽을 보면 헤이메리쿠스는 쿠사누스의 스승이요 친구였으며 쾰른의 알베르투스 학파의 거장이었다. 이 알베르투스 학파는 독일의 신플라톤 학파라고 불린 정신적 태도를 대표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이분에 대한 서론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죠. 윌리엄 오캄은 영국 철학의 아버지, 니콜라우스 쿠사누스는 독일 철학의 아버지. 이런 구도로 이 힐슈베르거가 만들어 가고 있어요.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책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진희님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직전에 했던 오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영미 철학을 이제 분석 철학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뭐 휴미나 비트겐슈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영향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는 쿠사누스는 이제 인식론적으로 많은 수 근대적인 요소들 혹은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칸트를 만들어낸 사람이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요인들이 많이 보여서 아마도 그런 식으로 독일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사유와 사색을 지속했던 좀 그 부분에 집착했던 사람으로 유명했다라고 보이고요. 이 사람은 오캄과는 달리 오캄은 천재였지만 비운의 천재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좀 어린 시절 뛰어났던 그러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교수의 임용도 안 되고 패스트로 생을 마감한 비관 좀 부정적인 삶의 끝자락에서 중세 해체와 같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사람은 추기경이었어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많은 수 돌아다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나 이런 쪽에서 어떤 면모를 드러내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유, 사색 이런 쪽에 많은 수 천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재능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그
겉에서 어떤 방식의 근대적 맹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또 오캄과는 다른 면모가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재미있는 부분은 신학자이자 외교관이자 당연히 추기경이었으니까 외교관이었겠죠. 동시에 법학자였다고도 하고요. 철학자이자 천문학자이자 또 수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근대에 가까워서는 이런 사람 거의 찾기 힘든데 이런 논의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그런 것들이 그런 면모가 많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논의에 입각해서는 법학자의 면모를 많은 수 볼 수 있었고 또 그 논의의 근거로 삼는 여러 가지 예제들을 보면 수학자의 면모 등등을 엿볼 수 있었던, 그리고 이 사람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친 영향관계를 보면 천문학자였구나라고 되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되게 놀랄 만한 지점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저는 중세를 마무리하는 이 사상가로 철학자로 쿠사누스가 아주 제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대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중세를 마무리하는 데에서도 되게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철학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전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이분 관련해서. 자, 이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동시에 얘기할 텐데, 일단 긍정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면, 니콜라우스 코사누스 다른 책에 다른 서양 철학사 책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가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발굴을 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거 좋아요. 실제 이 책 내용만을 봤을 때 너무 좋아요. 저는 되게 감동적으로 읽었고, 무지의 지, 이렇게 데리베일치 이런 너무너무 훌륭한 이런 거 이제 이따 많이 얘기하겠지만 좋아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진실을 좀 진실의 시간. 자, 좀 부정적인 좀 입장에서 양가적인 감정인데, 일단 저희가 이제 서양 철학사 램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를 읽어 썼었는데요. 램프레이트가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램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한 100쪽 가량을 미국 철학자들로만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 철학사의 마지막은 뭐다? 미국 철학이다. 자, 16장이 미국 철학인데요. 램프레이트. 자, 미국 철학자가 누가 있냐면 제임스, 산타야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산타야나 있는지도 몰랐죠. 다른 철학사 안 나옵니다. 화이트헤드는 유명해요. 그래도 우드브리지, 듀이 이런 교육 철학자도 유명한데, 어쨌든 당시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는 미국 철학 이거 아예 안 다뤘었어요. 괘씸해서. 램프레이트가 국뽕에 취해가지고 100쪽이나 하래 이 철학자들한테. 오히려 마르크스가요. 램프레이트 철학사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없어요. 그 분량도 배치는 안 했고, 니체가 10쪽도 안 되는데, 니체가 10쪽도 안 돼요. 램프레이트에서. 근데 제임스라는 철학자는 거의 한 10쪽 넘게 먹고 있고요. 산타야나 20쪽. 자, 이건 분량 분배,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다. 당시에 그렇게 좀 비난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보면, 자, 요한네스 힐슈베르거 독일인입니다. 이 사람 독일 사람이고요. 상권의 마지막에 니콜라우스 쿠사누스를 배치했는데, 이분이 분량을 20쪽을 잡아먹으세요. 20쪽이나 다뤄요. 근데 오캄을 한 10쪽가량 다루죠. 이건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오캄이 쿠사누스보다는 분량이 많아야 되고, 이건 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국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들고요. 좀 생애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애. 니콜라우스 크리프스, 라틴어로 니콜라우스 쿠사누스는 생애 부분만 봐도 한 장이 넘죠. 한 장. 이렇게 길게 공들여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네. 그냥 자기가 더 잘 알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럴 이 수 사람이 있어. 의도하지 않고 그렇게 배워서. 네.
국뽕이 좀 있지 않나. 예. 니콜라우스 코사누스는 1401년에 윌리엄 오컴은 이 정도까지 서술 안 했는데 1401년에 모셀 강가의 코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데벤터의 공동생활 형제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들의 노력하는 자세로부터 끈질긴 영향을 받았다. 자, 이들로부터 받은 영향이 책과 고전어에 대한 사랑, 생활을 형성하는 체험적 그리스도교의 사상, 특히 신비주의 체험이었다. 이게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비주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영적인 어떤 신비주의 체험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런 종교 단체였으니까. 이 신비주의 체험이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특이점을 형성하는데. 그는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하나 거기서 마르실리우스의 학풍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던 오캄주의는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1년 후에는 파두아로 옮겨갔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파두아에서는 교회법 이외에도 자연과학, 수학, 철학을 공부했다. 파두아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일부는 그리스에서 직접 왔던 선생님들을 통해 그의 눈앞에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세계가 펼쳐졌다. 아,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을 읽은 거죠. 6년 후에는 고전적 바탕과 고전적 교양의 정신을 깊이 섭취하고 고향으로 되돌아와 마인츠를 거쳐 쾰른으로 가서 이런 디테일한 서술. 자, 1430년에 사제가 되어 자기의 활동을 넓혀나갈 터전을 마련했다. 그리고 아래 쭉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뭐 공의회에 참석했을 때 공의회파도 들었다가 교황편에도 들었다 이랬다는 거예요. 박쥐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플라톤주의자로서 많음이 하나 없이는 있을 수 없고 하나가 많음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교황편도 들고 공의회파도 들고 다 필요한 거야, 결국. 자기 철학에 철저했던 거죠. 관여사상을 실제적으로 응용했다. 뭐 하나의 종교 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무지의 지라는 책에 관한 구상을 하고요. 무한한 자에 있어서는 모순들이 일치한다는 그런 거를 하고 뭐 여기 나오네요. 1448년경 교회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공헌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1450년 브릭센의 주교가 됐고 뭐 이렇게 나와요. 1464년 움브리엔의 토디에서 일생을 마쳤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 묻혔다. 뭐 요런 거 저작까지 좀 얘기를 하면 그의 저작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지의 지라고 합니다. 무지의 지가 1440년에 나와요. 이게 대표작이에요. 이게 이 학자들마다요. 재밌는 게 가수도 그렇고요. 첫 데뷔작이 대표작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 뭐 소설가도 그렇고 마지막 말년에 낸 게 뭐 이게 좀 대표작인 경우도 있죠. 이분은 근데 처음이 제가 봤을 땐 이분은 성향이 어떠냐면 아까 신비주의 토대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 무지의 지 이 발상 갖고 평생 울고 먹은 사람입니다. 자, 1440년 이게 첫 책이에요. 무지의 지. 이 이후에 다른 책들이 나오는데 이 다른 책들은 뭐냐면 무지의 지를 좀 설명하거나 변호하거나 여기서 덧붙이거나 이런 책들이에요, 다. 자, 이 책은 무지의 지는 신과 세계와 인간에 관한 세 권으로 되어 있으며 독일인 최초의 고전적 철학책이며 실제로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건설한 책이다. 극찬을 하고 있죠, 호프만이. 자, 추측론이란 책도 같은 해에 쓰여졌는데 이 책은 무지의 지에 관한 테마들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 총장 요한네스 뱅크의 공격에 대해 자기 자신의 사상을 옹호한 것은 사상을 옹호하죠. 무지의 지에 대한 변명. 이게 1449년에 나왔고요. 1450년에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공통적인 제목으로 세 가지 논문들이 출간되는데 뭐 예지에 관해서, 정신에 관해서, 저울에 의한 탐구에 관해서 등이다. 뭐 신을 보는 것에 관해서 1460년, 예지 추구에 관해서 1463년 이렇게 나와요. 그냥 무지의 지 써놓고 요거 써놓고 이후에 책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변호하거나 뭐 덧붙이거나 뭐 그런 것들인 거죠.
요런 유형의 철학자다. 여기까지 인제 뭐 생애 저작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니 님이 뭐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캄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라고 다른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 자체의 총량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쿠자누스 같은 경우는 교황이었죠. 그래서 교황의 생애를 다루는 여러모로의 연구라든지 세간에 관심이 많았을 것이고 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른 메타텍스트가 엄청났을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았을 것이고, 또 딱히 교황이라서 뭐 정치적으로 모독당한 오캄처럼 매도 당한다거나,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었을 것이고, 뭐 대립적인 어떤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좀 생각이나 뭐 사상 같은 것들을 좀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좀 환경적인 요인이 되게 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 사람을 애정해서 이렇게 지면을 할애했다기보다는 좀 자료의 총량에서 좀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뭐 시대적으로 또 크게 멀지 않은 사람이라서 또 그리고 이 독일 사람으로서는 또 자료를 구하기도 쉽고 또 배우기도 쉬워서 아마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생각을 해서 봤을 때 논리학이나 어떤 이런 분석 철학에서는 이론적 체계에 대한 분량을 많게 서술해서 얘기를 하고 뭐 그것들을 널리 전파하거나 그런 식의 주장이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첨예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내야 되는 학문에서는 뭔가 원고를 많이 써낸다거나 그것을 쉽게 설파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준다거나 뭐 이렇게 좀 불리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에 비해서 쿠자누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이미지가 있죠. 뭐 무지의 어떤 것, 뭐 알매의 어떤 것, 뭐 이렇게 하면서 쉽게 뭐 하나 공식화 하듯이 시켜놓고 그것을 모든 뭐 세계나 인간이나 뭐에 각각의 대립이 아니라 대치를 시켜서 그 부분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여러모로의 해석적인 요인이 좀 유리했다. 그래서 여러모로 또 원고도 많아졌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또 이해도 많이 사람들이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받아들이면서 좀 종교적인 어떤 부분과 지도자적인 어떤 부분으로 좀 좋게 해석이 많이 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둘이 이제 하니까 좋은 게 혼자 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 뭐 의견이라든지 생각들이 뭐 누가 미워질 수 있잖아요. 쿠사누스 본 적도 없지만 미워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니 님이 또 얘기해 주시니까 또 다시 쿠사누스가 좋아지는 이렇게 이런 게 저쪽이 같이 하는 장점이죠. 자, 729쪽 정신이라는 소제목인데요. 아, 정말 재밌어요. 이 서술이 정말 재밌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쿠사누스 철학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인식론인데 이게 이소부화 같아요. 가난한 무식쟁이와 위대한 웅변가가 이 두 사람이 로마의 시장가의 이발관에 앉아서 그 밖에 시장을 관찰하면서 하는 뭐 대화를 나눠요.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저거 사람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헤아려지며 어떻게 재어지며 또 어떻게 달아지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은 헤아리는 것, 재는 것, 다는 것이 어떻게 행해지는가 묻는다. 그러자 인제 웅변가가 말하죠. "구별에 의해서" 라고 말하고 "그럼 이 구별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하나에 의해서 헤아려지는 것이 아닐까? 즉 하나를 한 번, 두 번, 세 번 가짐으로써 세워지는 게 아닐까? 하나란 하나가 한 번, 둘이란 하나가 두 번, 삼이란 하나가 세 번 아니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코사누스는 "모든 수는 하나로부터 이끌어내진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철학책 읽다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자, "모든 수는 하나로부터 이끌어내진다." 뭔가 막 위대한 연설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저도 이게 철학병에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 저 혼자 그냥 뭐 어떤 생각하다가 이런 식으로 "야, 모든 수는 하나로부터 이끌어내시는 거야." 이게 혼자 막 감동받아서 이런 깨달음을
뭐 카톡을 쓰든 뭐 하는 경우가 요즘은 좀 잦아요. 이런 책을 읽다 보니까 어쨌든 자 모든 수는 하나로부터 이끌어내집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야 길이 단위, 무기 단위도 똑같아. 모든 셈과 잼과 닮은 하나 안에서 하나를 통해서 하나로부터 생긴다. 그럼 이 원리는 어떻게 파악되냐? 웅변가는 "나는 그거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수가 하나보다 늦게 있기 때문에 하나가 수에 의해서 파악된다."고 하는 사실뿐이다. 무식쟁이가 인제 얘기를 합니다. "짜맞춰진 것은 항상 보다 뒤늦게 있는 것"이라고 보충을 해요. 이게 레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레고의 단위들이 먼저 있죠. 그 블록들이. 블록이 항상 먼저 있죠. 그다음에 뭐 그 블록으로 뭐 배를 만들든 빌딩을 만들든 차를 만들든 근데 그게 항상 뒤에 있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짜맞춰진 것이 단순한 것을 세고 재고 다 할 수 없으며 없겠죠. 짜맞춰진 게. 오직 그 반대의 경우만 가능하다.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지고 재어지고 달아지는 바의 것은 수와 무게와 양에 의해서 파악될 수 없다. 이게 논리적이에요. 인제 코사누스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존재 전체의 원리이다. 어 이게 철학이죠. 이제 원리를 파고듭니다. 만물의 원리도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 바탕을 두고 그것 안에서 모든 파생된 것들이 이끌어내진 바일 것이나 그것 자체는 뒤의 것에 의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거꾸로 다른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바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730 조까지 봤는데요. 자 지니 님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까 놀랍다고 하신 부분에서 음. 돌풀님의 반응이 더 놀라웠던 게 왜냐하면 저는 되게 익숙했거든요. 이 사람이 기껏 오카미 자기 일생 다 바쳐가지고 신앙과 지식을 좀 구별을 해놨더니 인간적인 어떤 사고라든지 근대적인 어떤 생각들로 열심히 해놨더니 코사누스가 약간 또 다시 통합을 하는 느낌이네 이런 맞아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예. 본격적으로 이런 내용이 직접 언급이 돼요. 뭐 하나 없이는 다수가 있을 수 없고 하나는 다수 없이 있을 수 없고 또 다수는 하나로부터 유래하고 다수는 하나로 되돌아간다. 뭐 이런 게 또 다른 책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딱 들어보면은 자기 이야기처럼 하고 있지만 이거 신플라톤주의네 플로티누스네 라는 게 감각적으로 확 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황만 아니었어도 이런 말이 되게 뻔한 말인데 이런 말이 유명하게 기록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사실 플로티누스와 좀 다른 지점이 있긴 한데요. 별다른 큰 뭐 감흥이 없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했고 오카미 열심히 구분해 놓은 바를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또 하려고 하는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긴 하죠. 뭐 신앙과 절대 이제 인간 이성을 이전의 방식으로 통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통합으로서 시도하려고 했던 건 과학 이론을 이 신앙과 좀 결합시키려고, 통합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많은 과학 이론에 위시되는 그 수학적인 어떤 예시들이나 수학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입각해서 좀 저는 재밌게 보았지, 신플라톤주의적인 어떤 이런 일자,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재미가 없게 읽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이게요. 제가 특별하게 봤던 게 일자 뭐 보편자로부터 뭐 만물이 나오는 건 진짜 너무 많이 봐서 지긋지긋하게 봤던 논리이긴 한데 이 구도 이게 말하는 방식, 형식이랄까요? 이 이솝우화처럼 이 두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뭐 시장을 관찰해 보니까 '야 저게 어떻게 재어지고 달아지고 하지?' 근데 하나란 하나가 한 번 있고 둘이란 하나가 두 번 있고 삼이란 하나가 세 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끌어내는 그 이솝우화처럼 같은 말인데 신선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게 이 형식에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야 모든 수가 하나로부터 이끌어내지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음. 그런 것?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쿠사누스는 사실상 그 이제 스콜라 철학이 신과 인간의 관점을 좀 나눠서 얘기를 했죠. 스콜라 철학 자체가 신에 대한 어떤 얘기를 막 하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성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두 개가 뭐 이제 연결되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관점을 별개로 나눠 놨는데요. 이 쿠사누스가 그 두 개가 별개가 아니다. 그리고 뭐 신이나 인간이나 세계를 생각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하나로 모여지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 이전과는 완벽히 다른 어떤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재밌게 읽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네. 다음 이제 나가보면 730쪽 중간 두 번째 문단 첫째로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무지를 자각한다고 하는 그의 생각 이념이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했죠.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런 거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거 이게 그래서 무지를 자각한다. 무지의 지를 얘기한 거죠. 쿠사누스는 전승되어 온 즉 전통에 휩싸여 있는 강단 그 학교의 지식을 느슨하게 풀어헤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무지의 지. 맨 아랫줄 보시면 만물들의 원리인 신은 단순히 실제로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도 알려지지 않는 자라는 것이다. 신은 본성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신은 파악될 수 없어. 불가지한 거죠. 신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물의 본질도 알 수 없죠. 한꺼번에 당장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용문을 보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그 이상 더 정확하게 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것이 없고 그 이상 더 고들 수 없을 만큼 고든 것이 없고 그 이상 더 참될 수 없을 만큼 참된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쿠사누스는 자기 이전에 스토아 학파와 중세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적당한 인식이라는 개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 왜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야. 그에게 있어서는 인식 과정이 하나의 끝없는 길이요 추측의 길이다. 예. 코사누스는 이 책에서 추측론이란 책 사고는 존재자를 항상 새로운 측면으로부터 규정하라고 애쓴다. 자,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애씀이에요. 애씀. 진리는 한꺼번에 계시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사물의 본질을 조금씩 더듬어 올라갈 뿐이에요. 저는 이런 태도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 인간의 오만함을 버리고 신도 그리고 사물조차도 파악이 한꺼번에 파악이 안 돼. 몰라 우리가. 그냥 끝없이 그냥 추측할 뿐이야. 이런 거죠. 무지의 지. 쿠사누스는 부정적인 것에다 항상 긍정적인 것을 갖다 댄다. 우리들은 무한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에 관해 모른다는 사실도 우리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무한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이지 않을까. 되게 겸손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지니님 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이 부분이 이 쿠사누스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라고 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이성이라는 단어는 되게 익숙하게 들리실 거예요. 중세 철학 우리가 내내 하면서 인간 이성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수 강조를 하면서 신과 같이 뭐 신의 이르려면 인간 이성이 어떠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인간 이성이 궁극적으로 뭔가를 선에 닿으려면 또는 이데아에 닿으려면 신을 입어야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설명을 해왔는데 이 쿠사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러한 이성에 대한 무한 신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추론이나 영역으로 구성되는 이성이 어떤 방식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궁극적으로 하나하나 곱씹어내면서 궁극적으로 그 한계에 맞닿아 있을 때는 우리가 신을 입어야 돼라고 했던 그 이전과는 좀 결별을 하고요. 과학 이론을 조금
도입을 시켜서 그리스도교 철학과 과학 이론의 접목을 시켰다라고 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성의 한계점에 지성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지성을 좀 구분하고 있고 이성의 한계점에서는 지성이 작동해야 하고 그 지성의 작동에는 뭐 특별한 이성이 하지 못하는 작용이 여러모로 있는데 그 부분에 입각해서 우리가 뭐 유비적인 어떤 태도를 취해서 뭐 진리에 혹은 보편에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성의 한계점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이 바로 무지에 대한 인식인데 그 무지의 알무로부터 시작되는 지성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기 때문에 곧 무지를 깨닫는 것 자체가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요인이고요. 그 지성의 끝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 조금씩 궁극적으로 이성이나 지성이 실패한다는 걸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근대의 시초에서 맞닿아 있는 되게 큰 지점인데 이성과 지성의 한계점을 알면서도 그에 대해서 계속 추동시키고 아까 읽어주신 것처럼 계속 추론하는 형태로 계속 나아가는 형태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근대부터 우리가 이제 현대까지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어떤 부분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어쨌든 윌리엄 오컴도 근대로 가는 그 추동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했었죠. 오컴은 개별자, 경험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근대 과학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래서 신을 끌어내렸어요. 오컴은. 근데 니콜라우스 코사누스는 어쨌든 신을 끌어내지 않고 다른 부분을 공략한 거죠. 이성의 한계, 무지의 지. 책 이름조차도 무지의 지잖아요. 우리가 그 전까지 철학자들은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죠. 이성을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시대가 지체되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그 이성을 끌어내렸다. 정리하면 윌리엄 오컴은 신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이제 바닥으로 이제 내리고 니콜라우스 코사누스는 이성을 이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둘 다 중세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을 끌어내리진 못했을 거고요. 그 쿠사누스는 게다가 추기경이라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과 이성을 뭐 붙였다 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각각의 관점을 좀 달리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쿠사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수학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예시로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보편, 개별 뭐 이런 거 말고 뭐 유한, 무한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유한, 무한의 개념과 맞닿아 있는 것이 근대 초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데카르트의 연장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들 그리고 당시에 되게 첨예하게 전복의 어떤 요인으로 있었던 것이 기하학이죠. 기하학이랑 이제 유클리드와 비유클리드 기하학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적 동향도 전환되는 시점이었고 또 우리가 근대로 넘어가면서 우주관도 되게 많은 수 논란과 더불어서 바뀌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쓸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 지동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바뀌게 된 요인 역시도 쿠사누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천문학자로서 여러모로 영향을 끼쳤고 이 맥락에서 뭐 이성과 신앙을 어떻게 결합시켰네 말았네 이것보다는 이성 신앙 혹은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떤 용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더 주목을 해서 보면 쿠사누스의 이론 혹은 사상을 조금 더 근대적으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732쪽을 보면 표축의 인식을 원형을 아는 것으로 드높임으로써 절대적인 상대주의의 제동을 건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자, 제가 별표 친 문장이고 네. 그래서 읽었어요. 자, 쿠사누스가 회의론에 빠지지 않고 우리들의 인식의 한계를 비판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이데아론과
그 관여 사상이다. 왜냐하면 만물이 다 이데아보다 열등하나 그럼에도 이데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는 그릇된 희망, 한꺼번에 종적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스콜라 학파의 그런 희망을 산산조각 내므로써 근세의 사고에 새로운 길을 터주었다.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733쪽을 보면 신비 신학은 공허와 침묵으로 통한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신의 직관이 있다. 직관을 강조하죠. 공허, 침묵. 이게 이제 이성을 끄집어내린 것 시도라고 봐요. 공허, 침묵. 자, 여기까지 봤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별표 치셨다는 그 부분 한 번만 더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732쪽에 위에서 네 번째인데요. 이게 추측의 인식을 원형을 아는 것으로 드높임으로써 절대적인 상대주의에 제동을 건다. 이런 여기서 저도 좀 주목했던 부분이 네. 절대적 상대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이성을 끌어내린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주목한 건 이성의 한계를 제시를 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예. 이성의 한계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성의 한계로 우리가 비관할 필요가 없고 이성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이 진짜 알기 시작하는 순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지점이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데 절대적 상대주의가 어떻게 나온 개념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성을 강조하면서 보통은 이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성을 통해서 뭔가를 구분하고 차이를 얘기를 할 때는 아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플라톤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뭔가를 알고 있고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 대조로서 그것의 유사성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경험적 수준의 암에 대한 얘기로서 위치를 시킨다는 거예요. 너의 위상은 너의 개념적 위상은 여기야 이렇게 그런 맥락에서의 상대적 개념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 그래서 비교급의 형식으로 언제나 항상 우리는 알을 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논리를 쌓아갈 때는 언제나 항상 알에 기반을 해서 그 알고 있는 개념들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비교급의 형식으로 언제나 더 무엇한 거, 덜 무엇한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그런 세계가 지금까지의 세계이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알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들을 다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한계점이 온다는 거죠.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성적 한계인데요. 이 이성적 한계가 그러면 유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유한한 인식의 끝에 무엇이 있냐면 신에 대한 불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불가지, 우리가 이성으로서 그동안 아는 것들과 비교로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함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겠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성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유한한 이성, 즉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거기서부터의 시작이 우리는 언제나 항상 많이 알고 있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합리적이지만 언제나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의 영역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영역이고 그 무지의 영역은 무한한 어떤 것에 대한 알민데 유한함과 무한함의 대립이 되죠. 그래서 그 무한한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선 이성과는 다른 어떤 정신적인 상위 정신적인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한한 인식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무한한 인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아까 책 이름이 뭐였죠? 무지의 지. 네, 무지의 지. 예, 그래서 여러모로 다르게 이야기도 되는데요. 무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새로운 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새로운 알이 또 한 번 얘기가 되어지면서 그럼 이걸로 인해서 지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 능력 혹은 고등 정식 능력을 발달시키면 모든 걸 다 알게 되느냐 이렇게 된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정말로 알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건
지성적으로 혹은 유비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감각적으로 혹은 여기서의 감각은 우리 오감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정신적 감각으로서 이성을 넘어서는 어떤 그 순간적인 찰나를 딱 캐치하는 것.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인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고 지성으로 말할 수 있는 혹은 신에게 잠깐 동안 찰나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신작용으로만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 아까 별표 쳐주신 읽으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아는 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 이게 되게 역설적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 혹은 알기 시작하는 건 우리가 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사실은 이 당시에 되게 혁신적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을 인간이 했을 때는 또 한번 인간의 어떤 이성작용을 좀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자기 성찰적으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되게 신과 인간의 대비로서 봤을 때 되게 추기경답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어요. 1차적으로. 근데 그 속뜻을 곰곰이 파헤쳐 보면 그게 신과 인간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어떤 시발점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어떤 반성적인 인간의 의식을 시작하게 만든 그런 작용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그 생각을 밀고 나가면 칸트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궁극적으로 그 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논의의 시초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함의하고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읽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유형이었던 니콜라우스 쿠사누스는 자기 말이 신을 죽일 줄 몰랐겠죠. 이런 효과를 낼지.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거니까요. 자, 쿠사누스의 인식론에 있어서의 두 번째 요소는 그의 선천주의. 선천주의는 미리 있는 거죠. 이데아처럼 이데아가 먼저 있고 뭔가 내가 먼저 갖고 있는 그런 선천주의. 자, 아우구스티누스와 하나는 모든 인식을 앞서서 있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아우구스티누스와 마찬가지로 그도 일자가 경험으로부터 추상에 의해 이끌어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경험으로부터 일자가 이끌어내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모든 것이 일자에 의해 일자로부터 일자 안에서 이끌어내지고 일자를 통해 인식된다고 한다. 일자가 중심인 거죠. 전형적인 신플라톤주의인데 우리들의 정신은 신의 정신의 모상이며 초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의 정신은 절대적인 개념으로서 모든 개념들의 개념이며 모든 형상들의 형상인 것처럼 또 신의 정신이 이런 절대적인 통일 안에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가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신의 정신으로부터 모든 전개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따라서 수많은 세계를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정신도 모상이긴 하지만 만물을 자기 안에 집약하고 스스로로부터 만물들이 실제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이것은 마치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런 문장들. 자, 숫자는 하나가 전개된 것이요. 운동이 정지의 전개요. 운동이 정지의 전개예요. 그리고 시간이 순간과 영원의 전개요. 짜맞춰진 것이 단순한 것의 전개요. 연장이 점의 전개요. 같지 않음이 같음의 전개요. 차이가 동일한 것의 전개. 차이는 동일한 것의 전개인 것과 같다. 이런 예를 이전 사람들은 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든 거죠. 근데 이 예시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야, 숫자는 하나로부터 시작하지. 아까도 나왔었죠, 제일 처음에. 하나가 1이 2가 되고 3이 되고 모든 숫자가 되잖아요. 맞아. 운동은 정지로부터 이 실제로도 영화도 그렇고요. 카메라가 60fps 하면은 1초에 60장을 찍은 거잖아요. 원래 정지된 사진들을 이렇게 늘어 놓으면 그게 이제 영화가 되는 건데 운동이 정지의 전개다.
'아 이분은 뭔가 꿰뚫어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예시를 보면서. 예시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정신은 참된 선이건 정이건 진리건 또는 기타의 어떤 본질이건 간에 감각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알려줄 때에야 이 기준을 통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자, 감각을 강조하죠. 자, 두말할 것도 없이 정신은 감성 위에 있다. 즉 인식은 감성 안에서 시작되나 정신은 이런 인식을 평가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인식이 완성된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정신은 감성 위에 있다. 감각 감성을 강조한 거죠. 혹시 지니 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그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보통은 완전한 지식 추구라든지 알매 와닿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부와 학습과 지식을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 반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식 추구에 도달하기 위해선 충분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부터 깨달아야 시작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전통이죠. 네 자신 알라 여기서부터 네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라라고 하는 것들을 삼파술로 계속 알려주고 있는 그런 전통에 입각해서 나아가고 있다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다른 질문들을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그럼 어떤 질문을 가지고 도대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일까가 궁금했는데 쿠사누스 같은 경우는 추기경이었고 또 그리스도교 철학의 전통에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가능성의 질문이라고 해서 칸트까지 가야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걸 좀 칸트적으로 바꾸면 인간은 신에 대해 알 가능성 있는가?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바뀌는데요. 그 알 수 있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이성의 한계에 넘어서 그 고등적인 정신작용의 지성이 되는 것이고 그 지성의 어떤 닿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의 우주가 되어야 했겠죠. 그래서 세계에서도 신적인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 대우주가 있다면 인간의 정신작용은 하나의 소우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까 인간의 신의 작용을 입은 인간의 정신작용과 연결을 짓고 있었죠. 그래서 대우주와 소우주의 얘기를 하면서도 이에 대해서 연결하고 통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치 수가 하나에서 이끌려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일자에서 이끌려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 이 논리가 정말 대단해요. 자, 많음과 더불어 비로소 나타나는 대립들은 무한한 것 안에서는 분명히 일치하게 된다. 이게 뭔 말인가? 대립의 일치라는 사상인데요. 이 예시가 나오는데 이 일치는 우선 한 가지의 존재론적 원리다. 이것은 무한한 자에 있어서는 경계가 없어지고 일치가 생긴다는 뜻이다. 예컨대 예시가 중요한데 우리들이 사각형을 오각형, 육각형, N각형으로까지 만들어 나가서 이 N을 점점 더 늘려 나가면 이 N각형은 1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논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삼각형은 1과 일치합니다. 같아요. 사각형도 1과 같고 차이가 없어지는. 자, 그런데 모든 대립들도 이와 같다. 존재의 영원한 근거인 신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서로 구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예요. 모든 게 하나입니다. 신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일자요 하나이며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후에야 비로소 사물들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된다. 이게 대립의 일치인데요.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꾸 구분을 하잖아요. 분리하고 너와 나는 달라. 이성의 자, 양성의 자 이렇게 분리하는데 신이 봤을 땐 이 쿠사누스의 논리로 봤을 땐 똑같은 모든 게 일치한다. 모든 게 하나야 그냥. 니들 다 인간이잖아. 피조물이잖아. 인간 고양이 다 똑같은 거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는 우주가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인식론적 견해란
오성의 많은 규칙과 개념을 정립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들의 오성이 하나의 무한한 통일, 즉 이성으로부터 전개되어 나온다는 것이다. 이성으로부터. 논리학의 규칙들은 모순율이라는 그 기본 원칙과 더불어 오성의 사고에만 타당하다. 이와 반대로 이성 자체에 있어서는 이 규칙들이 폐기되고 만다. 왜냐하면 이성은 모든 정신적인 생명의 근원이며 그 창조적인 힘으로부터 많은 것들의 모든 내용이 이끌어내지고 그것으로부터 이 많은 것들이 처음으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그런 궁극적인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이런 견해가 근세 독일 철학의 진짜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종합적인 통일에 관한 이론이다. 칸트, 라이프니츠, 피테, 셸링 뭐 이게 다 여기로부터 시작됐다. 고 종합적 통일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736쪽을 보면 우리들이 고대의 사고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과 더불어 우리들은 대립의 일치에 관한 이론의 밑바탕에 되돌아온다. 선 자체의 이데아로부터 나눔의 도움을 받아 모든 많은 것들을 이끌어낼 줄 아는 것이 플라톤의 변증법이다. 대립의 일치의 고향은 플라톤의 변증법이라고 해요. 737쪽에 보면 모든 많음이 근원적인 하나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은 오랜 전사가 있다. 이게 끝나죠. 자, 진희님이 요거 그러니까 대립의 일치라는 사상, 저는 이게 오늘날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자꾸 뭔가 사람들이 너와 난 달라 하면서 뭐 이성애자, 양성애자 이렇게 자꾸 구분하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되는 이 사회 통합에 좋은 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진희님은 어떠신가요? 네, 여기서 말하는 대립의 일치, 대립물의 합치는 조금 달라요. 달라요. 네, 쿠사누스가 말하는 대립의 합치가 일어나는 건 신 안에서예요. 그래서 신 안에서의 모든 것이 대립되는 것이 합치되는 것을 무화되는 거죠. 경계나 모든 맞아요. 어떤 뭐 계급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인간들은 이성을 활용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로서 계급을 나누고 계층을 나누고 구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최종적인 신에 가까워지는 지점에서는 그런 이성들이 전부 다 한계로서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하나로 합치되는 형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유명한 예시가 있는데, 바라본다는 은유가 있대요. 크사누스의 바라봄에 대한 은유. 그러면 이제 바라본다는 게 우리가 신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신이 너무 빛이 센 거예요. 너무 밝게 빛나는 사람을 딱 바라보려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게 되고 눈을 감으면 어둠밖에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에 가깝게 아주 근거리에 가깝게 다가가서 바라본다는 뜻은 어둠을 본다는 뜻이다라고 해서 우리 아까 아는 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무지의 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성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궁극적으로 본격적인 알미 시작된다는 지성으로 넘어감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에게 있어서도 가장 가까이 신에게 다가갔을 때는 어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모든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 가려지고 신 안에서의 합치가 일어난다. 그런 맥락에서의 대립의 합치였고요. 여기서 이제 라이프니츠와 연결이 된다는 건 이 쿠사누스의 이야기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 안에 신이 접혀 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안에 또 한 번 신은 동시에 펼쳐져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가면 라이프니츠가 이제 주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름 얘기를 하면서 뭐 시간성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조금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칸트적인 영향에서는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천체왕원경을 가지고 원래는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구의 세상에 대한 유한성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쿠사누스는
자신의 어떤 반성적인 사유와 그 사유 작용 안에 관념적으로만 얘기하는 그런 유한성과 무한성 얘기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과학에 대한 이론을 기독교 철학에 접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이제 세계 인식을 가졌던 거죠. 아까 이제 수학적으로 뭐 삼각형의 각을 늘리면 원이 되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물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유한하다, 뭐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세계는 무한할 것이고, 이제 여기서도 원을 예시로 들어요. 원의 중심이 딱 있는데 그 원의 중심을 원을 키운다고 해서 중심이 뭐 옮겨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원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 중심이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주에도 중심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세계 자체에 대한 무한성에서 입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가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인식 안에 있는 세계 자체도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얘기를 했고요. 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실제로 천체망원경으로 실측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중심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밝혀내서 지동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과학에 있는 거고, 우리 철학사에서는 인식론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해서 이제 칸트 예시를 많이 들죠.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는 인식은 우리 주관의 대상을 새롭게 구상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궁극적으로 핵심 내용은 대상 중심의 철학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대상이 원래부터 잠재태로서 원래부터 도토리 나무가 되려고 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료 자체는 애초에 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야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방향성이 이렇게 정해졌었는데, 이 인식론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후로는 칸트의 인식론이라고 얘기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주체 중심의 철학으로 바뀌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됐다는 그 지점이 사실상 이 쿠사누스의 생각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 힐시베르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성 혹은 그 이성의 한계에 입각해서 지성으로 넘어가는 그 고차원적인 정신작용은 궁극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중세 철학적으로 혹은 쿠사누스가 말하고 있는 맥락에서 그리스도교 철학적인 요소들을 좀 뽑아서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보면 너무 칸트적이고 너무 근대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추기경이었고 그리스도교 철학의 철학자였어요. 신학자였고. 그래서 요런 잘 실현되는 요런 고등 정신 작용은 궁극적으로 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었어요. 이 사람에겐. 그랬고 인간 정신은 그 이전에 쿠사누스 이전에는 단순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인간 정신이었는데, 조금 다른 것은 쿠사누스에게 약간 근대성을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인간 정신이 신에 살아있는 그 자체로 신에 살아있는 모방이고, 신이 대우주라면 인간 정신은 그것을 모방한 소우주야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한 그 안에서 신과 합치되는 그런 지점을 읽어낸 부분이 그 이전과는 좀 달랐을 어떤 지점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상 신에게서 그 논의가 완전히 따로 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근대로 가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뒤에 나온 얘기들을 다 정리를 잘 해주셔서 그럼 빨리 한번 737쪽의 신, 소제목 네. 신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의 지의 내용이 나와요. 드디어 무지의 지의 제1권에서 쿠사누스는 신이 극대자이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 이상 클 수도 적을 수도 없는 충족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은 모든 것을 자기 안에 내포하고 있죠. 모든 사물들이 신 안에 집약되어 있죠. 그리고 신 안에서는 구별이 없어져 버려요. 대립의 일치이다. 신은 가장 단순한 본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유한한 것에 있어서는 곡선과 직선이 대립하는 것이지만 무한한 원에 있어서는 구분이 무한히 적기 때문에 이 구분을 제로라고 볼 수 있고, 아까 그 얘기죠. 곡선과 직선은 일치한다. 삼각형과 원도
일치한다. 그리고 738쪽을 보시면 세계가 신이 전개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아까 진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세계는 신에 의해서 신을 바탕으로 해서 신 안에 존재하고 있다. 수가 하나에서 생기는 것처럼 세계는 다양함 속에서 또 신으로부터 전개되어 있다. 세계는 하나의 전체적인 것임과 동시에 전체적인 것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하나하나의 것들이 하나하나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신이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 개별적인 것은 꼭 있어야만 하고 이 개별적인 것이 없이는 전체도 없다. 야, 이거 윌리엄 오컴 비슷하네요. 개별적인 것은 그 양식에 있어서나 그 자립적인 현실에 있어서 전체의 정신과 본질을 나타내며 바로 이렇게 됨으로써 우주는 하나인 것으로 전환되고 관련 형태, 진리, 가지성 등을 얻게 된다. 개별적인 것과 전체를 다 함께 구출해내는 것은 또다시 관여사상이다. 범신론 오해가 없다. 범신론에 대해서 범신론은 우주를 신이라고 이해하려고 하나 코사누스는 우주를 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739쪽을 보면 세계가 신의 모상이요 신의 닮은 꼴인 이상 세계가 신을 닮은 것이긴 하나 신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닮음과 동일을 구별하죠. 세계는 신을 닮았지만 동일하진 않다. 그는 이 사상에서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새로이 굳건히 하려고 한 단 한 가지 모순, 즉 근원과 결과, 척도와 측정된 것,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대립을 꽉 붙들고 있다. 무한자, 무지, 하나, 많음 등등에 관한 코사누스의 철학적인 사변은 자연과학과 자연과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했다고 해요. 만약에 모든 현실적인 것들이 개별적이고 일회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우주가 제약된 것이긴 하나 무한한 것이라고 한다면 꼭 같은 것이 두 번 있을 수 없고 지구는 우주의 한 복판에 위치해 있지 않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죠. 또 일체의 중심이 없다면 항성권도 만유의 한계가 아니며 지구는 별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고 하나하나의 점들이 곧 중심점이다. 왜냐하면 무한한 전체가 어디에서나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코사누스는 코페르니쿠스의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 되고 또 그가 자연과학에 끌어들인 세고, 재고, 다는 수학적인 방법은 케플러의 정신을 미리 나타내고 있다. 추측적인 인식을 주장한 철학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완전한 정확성에는 도달할 수 없으나 저울로 단 결과는 진리에 접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플라톤도 수학을 발견했죠. 코사누스도 비례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신에 대한 얘기인데 혹시 진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신에 대해서는 그 부정의 길이라고 하는 논리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신이란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게 보통은 그 전에는 서술하고 이야기하고 뭐 증명하는 방식이었는데 부정적 수로를 활용하면서 이제 신의 본질이 반영된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것은 이것이 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한다고 합니다. 그 끝에선 우리가 그 아까 무지의 지처럼. 그래서 무한자라는 신 자체를 파악하게 해요. 신이라는 것은 어떤 무한한 것으로서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겠구나 라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아는 무지라고 하는 그 사상을 그대로 신에게 적용을 해서 말 그대로 읽어주신 부분처럼 유한한 무한성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게 하고요. 유한한 무한성이라는 말 자체도 그리고 또 무지의 지라는 것 자체도 사실상 역설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런 역설 혹은 그 이렇게 대립되는 어떤 개념들을 하나로 신적으로 합치하는 것을 좀 즐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읽어내시면 또 재밌을 것 같고 신 안에서 합치되는 지점을 말을 했었는데요. 신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지성으로 파악하고 지성으로서 합치되는 맥락들을 이제 우리가 감각으로서 아니면 우리가 가진 감각 말고 그 지성으로서 신을 느끼는 방식으로 뭐 유비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합치도 합치의 장벽이라고 해서 이성의 한계점처럼 지성의 한계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쿠사누스가 좀 위대한 그런 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일 텐데요. 뭐 하나를 좀 절대적인 어떤 것으로 최고점으로 상정해 놓지 않고요. 이성이든 지성이든 어떤 것이든 뭐 장벽이나 한계점을 가진 걸로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다는 점. 그래서 신을 사유할 수 있는 어떤 단초이자 동시에 지성의 어떤 좌절이기도 한 그런 지점들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오늘날 봤을 때 조금은 통찰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물론 거기서 더 나아가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과연 지성의 작용으로 무엇을 도대체 얘기를 했는가? 이성적 작용 말고 지성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예시가 뭐였나 우리도 궁금해질 수 있는데 그 언어적으로 유비적 언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유비적 언어의 대표격으로 우리 상징 혹은 표상 이런 식의 기호화 작업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오컴에게서도 좀 영향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서 뭐 합리적으로 똑바르게 단번에 파악해서 줄줄이 설명해내고 정의해낼 수 없는 그 지점이 신이 되는 것이고 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시로 많이 등장했던 수학 등 아니면 기하학 이런 기호로서 파악하는 방법과 또 불완전성에 대한 감지를 통해서 개방적 무한성 뭐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개방적 무한성 아니면 유한적 무한성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지성에 대해서 그 찰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직관적 요소들을 이성 안에 합치시키고 있거나 아니면 인간 정신 안에 그런 부분을 내포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근대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자, 740쪽에 인간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코사누스는 무지의 지혜 제3권에서 인간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인간은 절대자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해야 하고요. 이 길은 그리스도를 거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이념, 그 이데아가 인간으로 된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 신적인 것을 다시 발견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무한한 자에게 몰두하는 것이 신비주의의 오래된 염원들 중에 하나다라고 나오고 그에게 있어서는 개인이 소우주로서 대우주와 맞서 있다. 이 소우주 안에는 창조력, 자유, 자발성이 들어있으며 이런 한에 있어서 개인은 일치성과 자립성을 띤 실체를 갖춘 주체이다. 인간이란 진정으로 하나의 조그만 우주이다. 그러나 대우주 안에 있는 다양한 힘들이 전체적인 것의 통일적인 이념에 의해 뭉쳐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자의 개별성을 넘어선 곳에 이 개별자의 보다 나은 자아라는 이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삶이 우연, 운명, 무의미, 자의 등으로 분산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세계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진료를 넘어서 높여지며 이렇게 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초시간적 이념에 이끌리면서 신이 선물로 준 자유를 바탕으로 삼고 이 세계 안에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세계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세계를 형성해 나가려 한다. 이 세계는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세계다. 인간의 자아는 대뇌가 최고도로 발달한 동물의 의식 이상의 것이다. 순수하게 형성된 자아는 이미 자연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에 관여하고 있다. 바로 이 이데아가 진정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라면 이 땅 위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참된 개별성은 자아 자체 안에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상이 처음으로 주장되게 된다. 뒤에 와서 칸트는 실천 이성의 윤리적 행위가 모든 실체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일은 이미 쿠사누스가 앞질러서 했던 일이다. 이렇게 인간 파트가 끝나는데요. 혹시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지점을 잘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쿠사누스가 이미 담지하고 있었던 바를 여기에서는 이제 중세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함과 동시에 힐스베르거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세와 근대를 연결해준, 결합해준 철학자가 쿠사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교 철학과 여러모로 과학 이론이라든지 근대성을 좀 결합한 독일 철학을 또 결합한 이 학자로서 쿠사누스가 되게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질문은 뭘까 또 마지막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쿠사누스는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혹은 우리 신에 대해서는 열심히 추동해서 우리가 아니면 추적하는 형태로 진리에 다가서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사물의 본질에 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성의 한계도 그러하고 무한자에 대한 접근 방식도 이미 한계점을 말하면서 언급하면서 전개시키고 있는 바에서 이미 인식에 대한 우리 이성이든 지성이든 인식에 대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구나라고 본인이 그렇게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이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한계는 근대의 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식에 대한 한계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이 사람의 논의이구나라고 알 수 있었고, 표지나 상징이나 유비적인 언어를 강조했다는 지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근대에서 많은 수 얘기가 되어지는 기호학적, 언어학적인 사고와도 맞닿아 있겠구나라고 읽어냈습니다. 이게 진짜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한 게 저도 읽으면서 이 책이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 의식이죠. 자기만의 그 화두랄까? 그게 힐스베르거가 모를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 다루다 보니까 근데 그걸 알려주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무죄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맥락이 누구나 간절함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간절함이 그걸 다 파악을 해서 그 맥락들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다. 그건 후대 이런 식으로 가면 참 이해가 빠를 텐데 대부분이 인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결과만 덩그러니 주어져 있죠. 그 원인이나 이런 건 다 빠져 있고 중간 과정이 다 생략돼 있어요. 그냥 "코사누스 이런 얘기했어." 자 윌리엄 오컴 이런 주장했어. 그게 끝이니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돼 버리는 사태가 항상 벌어지는데 매주 발생하는데 읽을 때마다 난감하고 도대체 왜 그래서 저는 인제 서양 철학사를 다시 쓴다면 우리가 재구성한다면 재해석하는 거죠. 우리만의 해석을 우린 지금 추론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만의 해석인 거죠. 제가 들레즈를 좋아하는데 들레즈도 자기만의 철학사를 썼죠. 그게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요. 자기 맥락으로 예를 들면 쿠사누스는 이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쿠사누스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정리해 버리는 거죠. 자기만의 맥락으로 소화를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쿠사누스는 상관이 없고 나의 쿠사누스, 그러니까 나의 윌리엄 오컴을 만드는 건데요. 이런 작업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작업일 텐데 그러니까 진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쿠사누스의 실제 의도는 중요하지가 않아.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하지만 나의 주관적으로 봤을 때 나의 맥락에서 이게 뽑아서 섭취하는 거죠. 쿠사누스는 이런 것 같아요.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가. 들레즈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이론을 전개하죠. 모든 철학자들이 그렇죠. 오해도 있고 근데 오해가요. 창조적 오독이란 단어가 있어요. 창조적으로 우리는 독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고 우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 그 후세에 미친 영향을 읽어볼 텐데요. 코사누스는 중세기에 가을에 살았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문화사적으로나 정신사적으로 볼 때 오직 이 시기를 바탕으로 해서만 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순전히 문제사적으로 보자면 이 가을은 그 다음에 오는 르네상스의 무성한 봄과 계몽기에 배부른 여름보다 훨씬 더 무르익은 계절이다. 코사누스의 원칙적인 입장이 다시 새롭게 될 그런 문제 상황이 철학적으로 생겨나기 위해서는
아마 한 번 더 가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게 호프만의 인용문 주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힐스베르거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스콜라학파의 철학을 암흑이라 보고 근세 철학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근세 철학을 잘못이라고 보는 스콜라 철학 지지자들도 있다. 그러나 코사누스의 철학을 연구해 보면 이 두 당파들이 서로 상대편에도 가장 좋은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터이고 또 스스로와 상대편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게 끝났어요. 드디어 이제 코사누스 끝났고 지긋지긋한 중세 끝났고 서양 철학사 상권 끝났습니다. 자, 힐스베르거에 끝났는데 자, 이제 코사누스 정리 한번 해보고 이제 뭐 그냥 말 나온 김에 다 얘기해보죠. 코사누스도 얘기하고 일단 코사누스 먼저 얘기해보죠. 코사누스 지니님은 어떻게 좀 정리하셨나요? 쿠사누스는 인간 정신의 한계점을 얘기함과 동시에 가능성을 또 제시했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얘기한 사람이겠다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서는 말 그대로 개인 자신의 되게 충실한 사색과 어떤 그 사유작용의 전개 그리고 신학뿐만 아니라 뭐 법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수학, 천문학까지 자신의 사유 안에 무엇 하나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전개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내용이 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대적인 어떤 부분들을 많이 담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읽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중세의 마무리로 되게 적절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코사누스 보면서 아까부터도 강조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전의 철학자들이 얘기한 게 똑같아요. 모든 수는 하나로부터 이끌어내신다. 근데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형식으로 이솝우화처럼 이게 두 사람이 가난한 무식쟁이와 위대한 웅변가가 시장 관찰하면서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구별이 생기지? 이런 형식이 너무 재밌었던 거죠. 이게 전 제일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제일 와닿았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형식만 바꿔도 재밌어요. 실제 재밌어요. 제가 좀 지긋지긋했었거든요. 왜 관념적인 얘기만 주구장창 나왔으니까 그동안. 근데 이런 이솝우화식으로 얘기한 건 쿠사누스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다른 철학자들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물론 다른 것도 원전을 읽어보면 다르겠지만 좋았다. 이런 형식. 전 요번 주에 제일 와닿았던 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 설득력이 달라지거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드디어 이제 책을 끝냈는데 상권 끝내는 이 소회랄까. 고대 뭐 중세 나름대로 뭐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자, 지니님 뭐 어떻게 고대 중세 어떻게 좀 지니님이 보셨을 때 너무 거대 담론 얘기를 하지만 고대 중세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상권 전반적으로 제 나름대로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되게 쉽게 우리가 잘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저평가할 수 있는 저평가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크게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법한 그런 중세를 되게 잘 읽고 넘어갔다는 점에서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세 철학 안에도 사실은 우리의 선입견도 있을 것이고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선입견이 있는데 당신은 오직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시에 발굴해내지 못한 이론가들이나 아니면 오늘날 한국에 소개되지 못한 학자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라고 여겼고요. 성경에서도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나 에피소드들이 발굴되고 현대적인 철학 논의로서 예시로서 활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 중세라고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중세 철학사의 어떤 철학자들을 발굴을 해서 그 안에서 현대적인 의미들을 뽑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중세가 암흑시대라는 건 오해였다. 우리가 중세도 빛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여기 확실히 힐슈베르거는
좀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흔적들이 많이 보였어요. '암흑시대 아니다. 이때에도 나름의 찬란했던 순간들이 있고 나름 애썼던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지금 연구하고 있고 밝혀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요. 이건 태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뭐 중세 철학만 그럴까요? 다른 뭐 우리가 어떤 화두 주제를 가져오더라도 우리가 잘 몰라서 '아 그거 그냥 암흑시대지.'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한 단어로 '중세는 암흑시대야.'라고 정의하는 순간 중세는 진짜 깜깜해져요. 모르게 되죠 우리가. 이건 정말 큰 손실이고 오해이지 않나. 어떤 것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주제를 대할 때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낙인 찍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태도? 어어 균형적인 태도를 항상 갖는다는 게 어떤 말인지 우리가 좀 이 책을 보면서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중심을 잡는다.' 항상 어떤 거든 긍정과 부정이 있죠. 근데 부정만 얘기할 수는 없고 긍정도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원전을 찾아가서 철저하게 인제 학자적인 마인드로 파고들어야 되고 철저성과 균형적인 감각을 헬시베르거로부터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나. 중세 읽으면서. 참 아무튼 좀 공부할 사람도 많고 서양 철학사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정말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겉핥기 수박 겉핥기로 읽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 드디어 학원 근세와 현대 들어갑니다. 절반 끝냈고요. 작년 8 월부터 저희가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한 8, 9, 10, 11, 12 거의 저희가 한 8 개월 정도 이 상권을 읽었던 것 같은데 학원도 두께가 비슷해요. 한 7-8 개월 잡고 있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네 파트로 철학의 시기를 나누는데 저는 솔직히 고대와 근대, 현대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근대에 들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는데 지니님은 이제 학원 들어가면서 어떤 기대와 어떤 공부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근대 철학 시작하면 우리가 거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세는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는 이유와 오해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일단 애초에 자료가 거의 많이 없고 맞아, 그에 대한 그거예요. 분석과 연구도 많이 없고 맞아. 한국에도 소개가 많이 안 되어 있죠. 맞아. 그리고 이 힐시베르거 책 안에 담기지 않은 중세 철학자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는 아예 지금 모를 거예요. 근데 다른 책들은 이미 오늘날 쓰여진 책들은 좀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다른 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책을 한 번 더 중세 철학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건 좀 이후에 좀 넘기고요. 우리가 나중에 또 학원 안에서 뭔가를 볼 수 있다면 이 중세 철학에 근간해서 역량 관계로서 파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학원을 잠깐 볼까요? 누가 나오나요? 이게 학원의 목차 사르트르부터 나오나요? 아니, 학원의 목차를 보면 재밌는 게 보통은 데카르트가 다른 철학사들 보면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근데 이거는 학원은 2장이 데카르트가 먼저 나오고요. 1장의 내용이 르네상스의 철학이라고 해서 고대 재탄생에서 플라톤주의자들,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 스토아주의자, 신비와 불문율에서 파라첼수스, 카발라학과 신비주의, 야콥 봄의 범지학, 과학의 새로운 길에서 이탈리아 자연철학의 시초 조르다노 브루노, 새로운 물리학의 창시자들 해서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 이런 사람들 나오고 프란시스 베이컨. 그다음에 인간과 국가의 새로운 모습에서 마키아벨리, 보댕, 모어, 캄파넬라, 그로티우스 그리고 몽테뉴, 샤론, 산체스, 신소콜라 철학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서양 철학사에선 아예 빠져 있는 내용들 혹은 되게 단순하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거의 한 100쪽 가까이 서술을 하고 있어요. 데카르트 이전에. 그다음에 데카르트부터 들어가죠. 근세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 해서 데카르트 다음엔 당연히 이제 그 시대를 살았던 스피노자. 스피노자는 근대 철학에 등장하자마자 근대 철학을 넘어서 버렸죠.
그다음에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 예. 그다음에 이제 영국 철학자들 넘어가서 근데 이 사람들 항상 나와요.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이게 쌍으로. 그다음에 영국 철학 홉스, 로크, 휴me 이 사람 세 사람 나오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독일 철학 칸트. 칸트 분량 엄청나게 나옵니다. 100종 넘게 나오고 칸트, 피테, 셸링, 헤겔. 예, 헤겔까지 나오고 헤겔까지를 이분은 근대 철학으로 봤어요. 요것도 인제 이후에 우리가 좀 논의해 봐야겠지만 이 헤겔 이후가 현대 철학으로 나오는데 현대 철학 파트는 어느 서양 철학사 책을 봐도 다 부실합니다, 솔직히.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쓰여진 연대도 그렇고요. 너무 이제 지금 보시면 뭐 헤르바르트 쇼펜하우어 현대 철학자인가? 하여튼 유물 키에르케고르, 니체 이렇게 나오죠. 마르크스는 또 안 나와요. 막스가 왜 빠져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다음에 또 잡다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베르그송, 후설, 현상학 이렇게 나오고 독일 실존 철학, 사르트르 그래 끝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철학자 많이 빠져 있죠. 많이 빠져 있어요. 들레즈도 안 나오고요. 푸코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현대 철학은 어느 책을 봐도 부실하더라고요. 좀 아쉽지만 이거는 다른 책으로 우리가 보완할 수밖에 없고 혹시 목차 관련해서 진희님은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는 데카르트 이전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좀 참고해 봐야 될 사람들, 당연히 알아야 될 그 당시의 동향들 있죠. 네. 갈릴레이부터 시작해서 뉴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시간상 말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후에 이제 몽테뉴라든지 아니면 데카르트 이후에도 홉스나, 아니면, 또 이것저것 좀 섞여 있긴 한데요. 일명 우리가 정치 철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법 철학으로 말할 수 있는 사상들이 조금씩 이제 철학사가 좀 분화가 되면서 철학의 관점이 좀 지금은 시대상으로 쓰여 있어서 이렇게 배치가 된 것 같은데 각각의 컨셉을 조금 살려서 정치 철학사라든지 법 철학사라든지 등등의 이야기들을 좀 고루고루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반에도 저는 좀 재밌을 것 같고 막스가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이 52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52년이면 그리고 독일이고요. 그러면 막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 시대장일 것 같아요. 네, 보기만 해도. 네. 그래서 우리가 막스는 따로 찾아보거나 해도 충분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책을 하면서 틈틈이 현대 철학에 대한 책을 선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처음 읽는 시리즈 잘 나왔으니까 그 부분들 중요하죠. 참고해서 네, 좋죠. 그 부분 현대 철학부터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대 철학사 또 새로 쓰여진 거나 아니면 이제는 우리 20세기 이후 철학에서는 세부 철학자들의 논의들을 직접 보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읽어나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의 철학자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양 철학사 책에 나오는 지금까지 우리 다뤘던 이 철학자들보다 더 많은 정말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 저작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사 고대, 중세, 근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현대 철학자들을 공부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현대 철학은 따로 다른 책을 어떤 서양 철학사를 봐도 비슷하니까 부실한 건. 그래서 이거를 좀 현대 철학사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 계획을 처음 읽는 시리즈 동령에서 나온 그 시리즈도 참 좋고요. 이후에 이제 차차 저희가 한번 해 봐야겠죠, 계획을. 투지가 불타오릅니다. 정말 이 두꺼운 책을 근데 진짜 우리가 책을 잘 정한 게요. 제가 진희님이 처음에 할 때 저한테 인제 "돌풀님이 정해 주시면 그거 할게요." 그냥 해서 그냥 저도 "이거 해 볼까?" 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책을 우리가 안 했으면 영원히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다른 책으로 갔으면 금방 쉽게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리고 쉽게 이게 와야 되던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다른 책을 했었어도 다시 힐시베르거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번쯤은 봐야 되는 책이라서. 너무 중요해서 어쨌든 시작을 잘한 것 같아요, 이 책으로. 묵직한 책으로 들어와서 잘한 것 같고, 뭐 지니님하고 이제 논의해봐야겠지만 이후에 러셀을 할지 다른 책을 또 할지는 공부기에 세우는 것도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이 책을 읽으시면서 혼자 읽지 마시고요. 보통 좀 이렇게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읽으시면 정말 재밌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근대 철학 학원, 서양 철학사 학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